오늘은 유럽 단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속으로 유럽에는 어떤 국가와 도시가 있을까요? 먼저 유럽의 위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아 배웠죠? 그래서 아시아랑 유럽의 한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시아와 붙어있는 이 경계에서 우랄 산맥과 카스피해를 경계로 유럽과 아시아가 구분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유럽에 해당됩니다. 서쪽으로는 대서양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죠? 요거는 평면지도고 원래 지구는 둥그니까 왼쪽에 대서양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북극해, 남쪽으로는 여기 작게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와 접해 있습니다. 유럽은 위치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서부 유럽, 북부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동부 유럽, 옛날 소련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런 대부분의 지역들을 의미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남부 유럽에는 이렇게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여기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국가들, 뭐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서부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지역, 그리고 북부 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서부 유럽부터 볼게요. 서부 유럽은 세계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던 지역입니다. 주 국가와 도시에는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이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죠. 다음 북부유럽입니다. 북부유럽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죠. 노르웨이의 오슬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남핀란드의 헬싱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유럽은 연중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는 그게 특징인데요.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로마 이 지역들은 역사가 오래되어서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가우디가 지었죠. 다음 동부유럽입니다.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러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폴란드와 체코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이거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인 성 바실리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그리고 예술 도시인 체코 프라하 등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을 우리는 동부유럽이라고 부릅니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선 어떤 자연환경이 나타날까요? 북부와 남부에 산지가 있고 중앙에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인구가 많이 예전부터 살았습니다. 북부에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어서 산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 만들어진 산지가 아니라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산지이기 때문에 침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깎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부는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이 유명한데요. 이 지역에 있는 산맥은 스칸디나비아 산맥과는 달리 비교적 형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높고 험준한 특성을 보입니다. 평야와 하천인데요. 중앙에 프랑스 독일 평원에서 동유럽 평원으로 이어지는 유럽 평원이 있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요. 라인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했고 그 사이를 일부러 물길을 인위적으로 뚫은 운하도 있었어요. 이렇게 교통로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노르웨이 쪽에는 빙하의 영향으로 형성된 빙하 지형들이 있는데 피오르 해안, 빙하호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산맥, 여기가 알프스 산맥, 피레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가장 핵심 봉우리가 바로 몽블랑이거든요. 자, 알프스 산맥의 마테호른산, 이렇게 빙하에 의해 깎여서 정상이 뾰족하죠. 프랑스 평원, 넓은 평원에서 밀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죠. 프랑스 빵 유명하잖아요. 다음 송네피오르, 빙하에 의해서 빙하가 스르르 지나가면서 이렇게 깎인 계곡, U자형의 깎인 계곡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바닷물이 차면서 피오르 해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유럽의 기후입니다.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죠? 자, 특징. 대륙의 서쪽에 있는 지역은요. 대륙의 동쪽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륙의 동쪽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대륙 서안에 있는 유럽에는 바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바다는 대서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같은 온대기후 지방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작습니다. 네, 이렇게 런던의 대표적인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더운 계절과 가장 추운 계절의 온도 그래프가
몇 도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강수량이 우리나라가 여름에만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여기는 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 서안에 위치해서 대륙의 서쪽에 위치해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를 우리는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데요. 북대서양 난류와 편서풍, 서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거든요. 난류는 바닷물의 흐름 중에 한류는 좀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 난류는 좀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는데 여기는 난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겨울이 따뜻하고 강수량이 연중 고른 편이에요. 자,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은 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런던의 모습입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접해 있는 바다죠.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에서 나타나는 지역, 기후의 특징인데요. 여름이 덥고 건조해요. 왜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냐면 꺾은선 그래프는 30도 가까이 되는데 강수량 그래프는 굉장히 낮죠. 네.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여름에 열매들이 잘 익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여름이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따뜻하고 비가 자주 내려요. 그래서 여름에 열매를 자라게 하는 올리브나 레몬, 오렌지 같은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수목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올리브를 재배하는 모습이에요. 자, 냉대기후 지방도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모스크바를 들 수 있겠죠.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10도 가까이 되고 최고 온도는 20도 근처에 있는 이런 지역을 냉대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유럽에 위치해 있지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좀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위도가 올라가는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에 가면은 겨울철에 오로라를 볼 수 있고 여름철에는 해가 졌는데 밤이 밝은 거예요. 그걸 백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냉대기후 지역 성바실리 성당 앞에 눈이 많이 쌓인 모습이네요. 유럽에 어떤 다양한 도시들이 있을까요? 일찍부터 산업화가 진행되고 오랜 기간 도시가 성장하면서 정말 다양한 유형의 도시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세계 도시, 세계 경제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도시에는 런던 이런 지역이 있겠죠. 다음 생태 도시, 역사 문화 도시, 로마 될 수 있겠죠. 관광 도시, 바르셀로나, 그리고 첨단 도시 이런 다양한 도시가 나타납니다. 세계 도시, 영국의 런던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오늘날에는 미국에 많은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영국은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죠. 패션으로도 유명하고 이런 지역이 있고요. 프랑스 파리의 모습입니다. 프랑스 파리 가운데에 이렇게 에펠탑이 있고요. 에펠탑 너머로 이쪽에 고층 건물들이 보이죠. 이 지역은 라데팡스 지역이라고 해서 첨단 업무 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생태도시도 있는데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특징을 보이는 도시예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 사실은 국토의 정말 많은 부분이 물보다 아래에 있는 낮은 지역이라서 그 물을 이렇게 안 들어오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도시였어요. 암스테르담 이런 모습 나중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사 문화 도시도 있는데요. 그리스 아테네,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그리고 에스파냐, 바르셀로나, 포르투갈의 리스본 각각의 굉장히 전통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피렌체 정말 유명한 곳이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단테 등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고요. 바르셀로나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독창적인 건축물이 많습니다. 관광도시는요.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스위스의 인터라켄. 스위스는 가면 그냥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어도 엽서 사진처럼 굉장히 멋지게 나오거든요. 여름에 가면. 그래서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스위스 인터라켄 이런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자연경관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세계적인 첨단 산업 관련 기업과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건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호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개념이죠.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도시에서 탄소 중립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교통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든지 녹색 공간의 보존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3학년이랑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할 때 이 슈퍼블록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슈퍼블록이라는 그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그런 구역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자, 태양광 발전, 네덜란드 알메르, 그리고 이렇게 슈퍼블록, 네모난 모양이 있죠? 이 안에는 차량이 통행이 금지예요. 이게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이고요. 건물의 숲을 조성해서 그 지역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의 청계천이 흐르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럽은 오늘날의 유럽연합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2023년 기준 27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가장 탄탄한 국제적인 그런 공동체 기구라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연합기구이고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유럽 지역 공동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이제 미국에 계속 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통합도 필요하고 정치적 통합도 나아가서 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오늘날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럽연합 국가고요.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입 후보국이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함께 좀 어울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가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유럽연합 출범의 영향입니다. 유럽의 정치와 경제적 발전을 촉진했는데요. 일단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단일한 시장을 형성합니다. 즉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사람들도 넘나들고 자본이나 서비스 같은 것도 넘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쉥겐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자유롭게 국가를 이동할 수 있고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할 때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관세라고 하거든요. 관세를 내지 않고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럽이 경제적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국 대부분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요. 회원국 어디든지 살고 싶은 나라에 살 수 있으며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의 경제적 격차가 여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부 유럽의 재정이 좀 불안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요게 유럽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예요. 북유럽은 굉장한 복지국가로 국내 총생산도 높죠. 잘 사는 국가들. 그렇지만 이렇게 동부 유럽과 서북부 유럽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죠. 자, 그러면 유럽 내에서도 통합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분리되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자, 유럽의 분리 움직임 유형입니다. 특정 국가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하고요. 그게 2016년이었는데 선생님한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국가 내 지역의 분리, 고유의 민족, 언어, 종교, 전통 문화 등을 가지고 있어 지역 정체성이 뚜렷한 영국 안에 스코틀랜드, 벨기에 안에 플랑드르 지방,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방, 카탈루냐 지방의 가장 핵심 도시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그 전체적인 국가에서 자기네들은 독립하겠다, 분리 독립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 국가의 국민 또는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역 내 주민 간에도 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아일랜드도 독립하려는 움직임, 스코틀랜드도 독립하려는 움직임, 카탈루냐도 독립하려는 움직임, 그 다음 여기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의 북부지방 파다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르시카섬 이런 지역에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분리 움직임은 실질적인 유럽 통합을 저해해요. 정치적 안정성이 악화되면서 지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해서 문화적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 주민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일으키고 정치 경제적 불안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브렉그렛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 있죠. 브렉시트를 2016년에 단행을 했는데 그걸 후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그렛이랑 브렉시트랑 합쳐서 브렉그렛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할 때는 막 되게 당당하게 브렉시트 해놓고서 지금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겪고 있으니까 브렉그렛 한다 라는 내용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